음. 자, 반갑습니다. 고2 수업인데, 일단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선생님이 같이 올려준 그 세미 모의고사, 아니, 뭐, 고전산문 종합 세미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을 먼저 다운받고, 그다음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푸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집에 프린트가 없으면 일단은 띄워놓고 봐도 되고, 근데 이제, 프린트가 없을 때는 학원으로 와서 받아가도 되는데, 요즘에 다 원격 수업 집에서 하다 보니까 프린트는 다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프린트 올려놨으니까, 자, 그거를 프린팅을 해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맨 뒤에 있는 두 작품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대신 오늘 이제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고전 산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 그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요, 이제 조신지몽. 우리가 조신설화라고 해서 많이 들어와 봤던 작품인데, 자, 일단 먼저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신설화 또는 조신의 꿈 또는 조신지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 시대에 설화예요, 설화.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억해봐. 초반에 배웠었지? 설화의 특징. 자, 설화의 세 가지 종류. 뭐? 신화, 전설, 민담. 그럼 이 작품은 그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잠깐만. 네. 핸드폰에 뭐가 와서 꺼놨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신라시대의 설화 중에, 그러니까 설화 중에 신화, 전설, 민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교사, 지금 흥교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는데 본사에 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자, 여기 쫙 밑줄 칠게요. 본사가 이제 그 사자가 절사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한마디로 이제 중심절이라고 볼 수 있지. 거기에서 조신을 파견 보내는 거야. 그럼 옛날에 이제 이 신라 시대 때, 자, 이 승려들이 육두품 귀족이었거든. 단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려의 모습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승려, 조신이 장원을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장원을 맡아 한마디로 벼슬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기문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보니까 기문의 딸을 이제 좋아하는 거. 이것도 좀 웃기지 않니? 승려가 딸을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약간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좋아했어요. 아주 반했어요.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이제 표시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얘도요, 지금 보면은요, 무슨 구조를 취하고 있지? 그렇지. 환몽 구조를 취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후에 구운몽에 영향을 주는 거야. 구운몽이 이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작품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환몽 구조인데, 자,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이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이 구조를 취하게 돼요. 자, 뭐 이제 우리 현실 이야기였지. 자, 신라 시대고요. 자, 신라 시대 승려 조신이 태수 기문의 딸을 연모하고요. 이루어지지 않자 부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다가 잠이 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겠지? 바로 기문의 딸과 이루어지게 하달라는 이러한 이제 소망을 빌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환몽구조는 항상 이러한 소망이 꿈속에서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죠. 그쵸? 언제나 이 소망이 성취가 됩니다. 자, 볼게요. 꿈속에 갑자기 김씨낭자가 기쁜 낯빛을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 갔었습니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내외 표시해놓고 내외는 이제 부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내외는. 이해주 씨는 매우 기뻐하여 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40여 년간 같이 살면서 자녀 5을 두었다. 자, 성취했죠? 40년간을 살았어요. 아이고. 생활하면서요. 자녀 5. 자,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래도 성공한 삶이지. 원했던 사람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5명의 자녀다. 오!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 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집은 다만 4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나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녔다.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면 유리걸식이라고 얘기해요.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거 응? 저 뭐라 그래? 그 구걸해서 먹다. 그래. 유리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스님이 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좀 이해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로 두루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 해연령을 지날 때 15세 되는 큰 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4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 지금의 우연에 이르러 길가에 목을 짓고 살았다. 초가집을 지은 거야.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까지. 자, 일단은 묶어보면 이 삶이 어떻대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가난의 지속, 더 악화, 자녀의 죽음, 플러스 다침. 결국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 그래?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안 좋은 삶의 연속. 이런 세상에 이러한 삶은 없다. 완전히. 아주 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설상가상의 어떤 삶이 되면서 아주 그냥 계속 안 좋은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부인의 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우고 조금 더 길게 가자.
자, 여기에 되게 큰 포인트 중에 하나야. 부인왈. 자, 볼게요. 이거 잘 봐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에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지난 삶을 어떻게 됐어요? 요약적 진술했죠. 좋은 날도 있었으나 어떤 날이 더 맞다? 그렇지. 나쁜 날들이 더 많았다. 좋은 날이 있었지만 나쁜 날이 더 많았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내용이야. 부인의 말의 첫 번째 이야기야. 두 번째,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에 이슬이요. 표시, 비유적 풀 위에 이슬.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붙기는 버들까지, 또 버들까지 맺죠. 자, 비유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에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한마디로 만난 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어우,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정 떨어지지 않니?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처음에 비유했던 표현이 뭐였죠? 풀 위에 이슬, 그 다음 밑에 버들까지. 이건 뭐냐면은 한순간이라는 거야. 무엇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현재는 어떻다? 현재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짝이는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짝이는 난조 표시. 자, 이제 뭘 비유하는 거냐면, 자, 헤어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헤어져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삶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순경일 때는 친하고 역경일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일이다 표시. 자, 이 부분이 이제 부인의 말에 가장 비판받는 면 중에 하나야. 순경과 역경은 뭐냐면 순경은 좋을 때, 역경은 안 좋을 때야. 그래서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감탄, 고토. 자, 요의 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 고토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헤어지고 만남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이뻐요. 표시. 아하, 여기서 이제 웃긴 거는 기뻐했어요. 긍정적인 수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조신도 이미 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신도 너무 힘들어서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인이 먼저 이렇게 헤어지자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러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비판 맞는 거지, 사실 조신도요.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남은 능지한뿌리. 자, 꿈에서 깨었다. 이제부터 다시 뭐예요?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엄청 길었네, 꿈의 내용이.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타다남은 등잔불이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했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어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흥미를 잃어요. 즉, 뭘 깨달은 거예요? 오케이,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 무상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돌아와서 해연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었다. 돌미륵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자, 물로 씻어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제를 내서, 사제 이제 개인적 재산이에요. 사제를 내서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정토사 동그라미.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소재가 납니다. 돌미륵과 정토사가 나와요. 실제 있는 절이겠지. 대부분의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증거물로 많이 보는데 이걸 증거물로도 보고 이 돌미륵은 이제 실제로 지금 존재한다면 증거물이겠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이 돌미륵은 자, 아이를 묻었던 곳에 있는 그런 소재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 자,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이 기능을 하는 바로 돌미륵이었다는 거야.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기능을 해. 그러면서 자, 이 의미가 바로 뭐냐? 모든 것은 누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돌미륵이라는 걸 세웠다. 그 다음에 정토사라는 건 이제 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 절을 세운 이야기에서 절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 사원, 연기, 설화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거물이 있어. 설화에서 증거물이 있다.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는? 전설이라고 했죠. 그렇죠? 전설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내용이 이제 전설에 가깝다고 보는 거야. 구조가 환문 구조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바로 주제가 바로 뭡니까? 인생 무상이 되겠죠. 어떤 속세의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루어봤자 별거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막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게 뭐야? 대학이지? 사실 그 대학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실패하건 들어가건 간에 결국 그 뒤에 조금 느끼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결론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즉 우리 자신의 행복이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이룬다고 해서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야.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참 항상 긍정적인 태도 방식.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그 대학 생활도 즐겁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자고. 그래야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었다 치고 안 풀었으면 빨리 풀어. 풀고 나서 봐야 돼. 문제를 풀었다 치고 준경이 다 풀었지? 오케이. 해나도 다 풀었지? 진엽이도 풀었지? 안 풀면 안 돼. 다 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필기 다 한 거를
선생님한테 문자로 꼭 보내야 돼. 안 보내는 놈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집요하게 전화한다. 그러니까 꼭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됩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외양 묘사, 서술자의 개입, 우화적 장치, 과거와 현재의 교차. 이건 없지. 다 없고요. 정답이 5번.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그치? 보면은 요약적 진술도 있고 말이 있지. 그걸 통해서 서사를 진행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기억, 인물의 욕망이 꿈속에서 실현이 되었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난으로 인해 인물이 겪는 삶의 고통, 디귿, 부부의 연약도, 세파에 시달려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 그치? 힘드니까. 리을, 이별을 정당하기 위해 활용한 비유적 표현. 정답은 5번. 자, 미음 보세요. 자, 미음의 표현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 왜 기뻐한다 그랬어? 자, 자기도 이제 원하던 바라 그랬지. 이 사람이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건 그만큼 자기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인물이 각성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헤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3번. 보기를 첨가할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의 내용이 되게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꿈속에 나타나는 표상은 현실 체험과 관련을 가지는데 특히 현실적 욕망이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꿈은 현실계와 관련을 가지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꿈의 비논리성은 현실과 단절된 별 세계로 꿈의 세계를 인식하게 하였고 그 결과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꿈의 세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사고가 문학작품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의 대부분은 한 인물이 간절히 희망하던 바를 꿈속에서 실현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꿈에서 깨어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정한 서사적 틀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현실, 꿈, 현실로 돌아오는 이 환몽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현실에서 이루고자 했던 바들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꿈속에서 이루게 되고 그 꿈속에서 이룸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약간의 허무함, 뭔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정답은 이제 4번이죠. 보세요. 꿈속에서 아이의 주검이 현실에서 돌미륵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돌미륵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기능으로서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한 소재가 되는 거야. 증거물이 이 증거물로도 볼 수 있는 것 있다면 맞고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설명하고 하지만 기능은 이거예요. 이 기능을 잘 기억해. 정답 4번. 4번에 A에서 E의 상황을 나타낸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백년가약, 유리글씨 아까 얘기했던 것이 떠돌아다니는 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겨. 자, 동가홍상은 뭐냐면 같은 값이면 붉은색 치마, 이왕이면 다홍 치마 이런 말 들어봤지? 한마디로 같은 금액이면 좀 더 나은 거. 그래서 같은 상황일 때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한다는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 건데 여기서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지. 정답은 4번. 자, 이런 아름다운 얼굴을 나타내는 뜻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죠. 설빈화한, 화용월태, 경국지색 이런 말들은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를 뜻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들입니다. 고전소설에 나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더 있어요. 천연여질. 교원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 다 아름다운 여성의 외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저생전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저생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생전은 어디서 이제 제목 듣지 않았었어? 기억 안 나? 저생전이 뭐냐면은 역시 그 가전체의 한 작품입니다.
우리 가전체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 배운 작품 중에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이야. 그래서 저생전에 써놔요.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 저생전. 종이를 의인화했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는 거. 자, 가전체, 그래. 가전체의 특징. 기억나지? 사물을 의인화하여 뭐 한다? 인간에게 이제 교훈을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종이를 의인화했고, 그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종이가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무엇이나 있는지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생의 성은 저다. 저란 닭으로 종이에, 닭이 뭐냐면 닭나무를 뜻해요. 닭나무. 그의 이름은 백이다. 백이란 희라는 뜻이다. 저는 무점이다. 무점은 아무런 티가 없이 깨끗하다는 말이다. 그는 회계 사람으로 한나라 체륜의 후손이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체륜이 누구냐면 그래서 종이를 만든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종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닭나무가 이제 원료, 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흰색이고 결점이 없죠. 그치? 깨끗하잖아. 그치? 종이의 특징은 닭나무가 원료고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결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체륜이 만들었다는 거야. 일문단에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만들었는지, 종이의 특징은 어떤 건지. 자, 생은 태어날 때 난초강에서 목욕을 하고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로 꾸렸기 때문에 그 모양이 깨끗하고 희다. 여기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문단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 선생님도 이제 TV에서나 가끔 봤지 실제로 만드는 걸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물 위에다가 뭔가 둥둥 떠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계속 휘젓다 보면은 뭐가 건더기에 좀 남으면서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하나의 종이가 되잖아. 그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그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우는 모두 19명이나 된다. 이게 뭐냐면 한지가 한 권에 20장씩 묶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들은 저생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즉 재료가 같다는 얘기고요. 서로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 잠시도 서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왜? 항상 묶음으로만 판매해요. 종이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종이는 묶음 판매해요. 한 장씩 판매하지 않아요. 20장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문단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3문단. 이들은 원래 성질이 청결하고 무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언제나 문사들만 사귀어 놀았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종이는 주로 이제 문사들. 그 말은 문인들, 한마디로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누구는 좋아하잖아요. 무인들은 사용 안 해요. 얘네들 이제 군인들이니까 전쟁에 그런 거나 하지 누가 글 쓰는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문사들이 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중산 모학사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모학사란 곧 붓이다. 저생과 모학사는 마냥 친하게 놀아서 혹 모학사가 저생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더럽혀도 씻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자,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붓과 친구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낙서하고 이게 뭐예요? 글과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결국 가장 큰 재료가 이제나 종이는 가장 중요한 게 붓으로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저생은 학문으로 말하자면 천지 음양의 이치를 널리 통하고 성현과 명수에 대한 근원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 제가백가의 글과 이단 불교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있어서 보고 연구하였다. 자, 다양한 학문적 내용을 어디에? 그렇지, 종이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수많은 어떤 지식을 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나라에서 선비를 뽑는데 책을 주어 제주를 시험했다. 이때 저생은 방정과에 응시하여 임금께 말하였다. 자, 한 나라. 자, 한 나라. 이제 나라가 나올 때는 이제 시기니까 네모를 쳐봅시다. 한나라 시기에 이제 저생이 과거에 응시했어요. 그 방정과에는 과거에 응시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의 글은 대개 대조각을 엮어서 쓰기도 하고 흰 비단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은 비록 두텁지는 못하오나 진심으로 대조각이나 비단을 대신하라 합니다. 저를 써보시다가 만일 효력이 없으시거든 신의 몸에 먹칠을 하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화제라는 사람을 시켜서 시험해보니 그의 말대로 과연 편리하여 대조각이나 비단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에 저생을 포상하여 저국공 백주자사의 벼슬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만자군을 통솔케 하고 보읍으로 그의 시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전에 자 과거를 응시할 때 그 전에 자 뭐 대나무나 맞지? 자 대나무나 그 다음에 뭐 비단 비단에 글을 쓰던 것을 무엇으로? 종이로 대체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뭐가 쓰이기 시작했다? 종이가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이제 대나무나 비단에 글을 썼다는 거야. 이걸 보고 자 누가 전배요 또? 거기 자 이 여섯 번째 문단인데 그냥 묶어서 해볼게. 여섯 번째 문단도 지금 같이 묶어서 해봅시다. 자, 이를 보고요. 나무 껍질 3. 고기 그물 칡뿌리 표시. 나무 껍질 3. 뭐야? 고기 그물 칡뿌리. 자, 얘네들도 뭐예요? 이제 그 글쓰기의 어떤 그 재료들.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이런 것으로 이제 뭐예요? 써주기를 청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완전하지 못하여 파면하고 말았다라는 거. 자, 얘네들이 종이보다 어때요? 떨어짐을 얘기하는 거야. 글을 쓰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요 오륙문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니? 종이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가 기록을 하는 데는 탁월하다라는 걸 탁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륙문단에서는 바로 종이의 우수성, 다른 재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저생은 마침내 오래 사는 술법을 배워 비나 바람이 그 몸에 침입하지 못하고 종미 먹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항상 7일이면 양기를 빨아들이고 먼지를 털며 입을 옷을 볕에 쬐면서 거처하고 있다. 거기 딱 묶어버려요. 자, 7문단은 결국 뭐예요? 종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너희들 이제 집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잘 보면은 막 색이 바래거나 아니면은 낡아가지고 막 샀거나 이런 책들도 있을 거야. 박물관이나 또는 이제 그 어디냐 도서관에 가보면은 고서를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따로 보관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섬세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해. 그래서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어떤 적정한 온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한지를 만드는 기술이 뭐 뛰어난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종이를 만들었을 때 이 종이가 어때? 굉장히. 그렇지. 종이가 이렇게 막 뛰어난 그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야. 아무렇게나 보관했을 때 종이가 막 사가버리고 없어지는 걸 보고 아 이건 오래 보관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과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볕에 말리고 좀 이제 먼지도 털어주고 이러면서 관리를 했더니 오래 가더라. 그래서 이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단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8문단. 그 뒤에 진나라 좌태충이 성도부를 지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저생이 그 글을 한번 보더니 이내 외워버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외우는 대로 다투어 베껴 썼으나 그것은 풍류를 아는 선비나 알 수 있는 글이었다. 뒤에 와서는 왕후군의 필적을 본받아서 해자로 쓴 글씨가 천하에서 제일 묘했다. 그는 다시 양나라, 자 진나라, 양나라, 자 볼게요. 8문단, 9문단. 자, 이게 보면은 요 표현이 있잖아. 진나라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내 외워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 뭐겠어? 한번 기록하면은 그렇지. 오래 간다는 거야. 기록을 하면 그게 금방 지워지는 게 아니야. 붓으로 한번 쓰게 되면 그것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 한 번에 딱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외워버린다는 거. 기록의 우수성. 오래 간다는 얘기인 거고. 자, 양나라 보세요. 양태자 통을 성교와 함께 고문선을 편찬하여 세상에 전했다. 또 임금의 명령을 받고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수가 칭찬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공정하게 하지 못한 까닭에 후세 사람들은 이 역사서를 예사라고 했다. 이에 저생은 자진하여 사직하고 소작과 함께 장부나 기록하겠다고 청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자 지출은 붉은 글씨로 쓰고 수입은 먹으로 써서 분명하게 장부를 꾸몄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칭찬했다. 결국 뭐냐면 이제 다양하게 사실 종이가 다양하게 썼다는 기보다는 종이에 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금전출납부 이런 기능들을 했다는 거야. 역사를 기록하거나 금전출납부의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왜 역사서에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맞아요. 그 역사가가 주관대로 집필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긴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볼게요. 자, 중략됐고 이제 원나라 초년이 되었다. 계속 이제 중략은 됐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중략이 되었는데 자 10번에 지금 보면은 원나라 초년이 되었다. 원나라로 나왔지. 중간에 이제 여러 나라가 조금 나와. 자, 저생은 본업에 힘쓰지 않고 오직 장사만을 좋아했다. 몸에 돈꾸러미를 두르고 표시. 몸에 돈꾸러미를 두르고 찻집이나 술집을 드나들면서 한 푼 한 리의 이익만을 도모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를 비루하게 여겼다. 나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이제 종이에 어떤 기록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원나라 때 와가지고 뭘로? 그렇지. 돈으로 쓰이기도 함. 종이돈. 종이돈. 우리 화폐라고 얘기했지.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이제 구리로 만든 그 엽전 같은 거 이런 걸로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종이돈이 더 이제 유통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이돈으로 이제 그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이자로 취급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자, 한나라가 망하자 저생은 다시 명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비로소 사랑을 받게 됐다. 명나라. 자, 11번은 명나라입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대대로 역사를 맡아 쓰는 사씨가 되기도 하고, 자, 그 역사를 맡아 쓰는 사씨 표시, 역사서 기록. 시가의 일가를 이루기도 했다. 시가의 일가 표시했고, 문학. 발탁되어 관직에 있는 자는 돈과 곡식의 수요를 알게 되었고, 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대의 공로를 기록했다. 자, 관직에서나 이제 군대의 기록에 쓰이게 됐다는 거고요. 그들이 맡은 직업에는 비록 귀천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직무에 태만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다. 대부가 된 뒤로부터 그들은 거의 다 흰띠를 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종이의 여러 사용처. 굉장히 종이가 많은 곳에 쓰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와 태사공은 말한다 하면서 태사공은 말한다 이제 마지막. 자, 이 부분부터의 내용은 이제 작가의 의식을 좀 대변하기 위한 옛날 우리 가전체에 나왔지. 사시는 말한다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을 했죠. 자, 봐요. 무왕 제위기간 어쩌고저쩌고에 은을 이기자 아우 숙도를 채 땅에 봉하여 주의 아들 무경을 도와서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겠다. 무왕이 죽자 성왕 제위기간 어쩌고저쩌고에 주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나이가 어려서 주공이 이를 도왔다. 이때 채숙이 나라 안에 근거 없는 풍설을 퍼뜨리자 주공은 그를 귀양 보냈다. 그 아들 호는 과거의 행동을 고쳐서 덕을 닦았다. 이에 주공은 그를 천거하여 높은 벼슬에 썼다. 성왕은 다시 호를 산채로 봉했으니 그가 곧 채중이었다. 왕자의 후손들이 그 조상이 대대로 쌓은 두터운 덕으로 해서 국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성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은 모두 운명과 교화의 탁이었다. 채는 본래 주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는 양쪽 강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공연한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길이 그 자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한 해 말년에 이르러 드디어 봉급을 받고 그 성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니 나라가 변해서 사사로운 집이 되고 집이 커져서 그 자손이 천하에 가득해지는 것을 채 씨의 후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은 이제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다른 것보다. 그치? 다른 데는 어떤 평가를 얘기하는데 얘는 하나의 역사. 어떻게 해서 이제 왔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푼 거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5번.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인간사의 물결처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맞죠? 인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표시해. 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지. 가전체는 뭐라고? 허구적인 사건의 기록. 정답은 2번.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허구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4번 같은 경우에서 맞는 거예요. 자, 6번.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반을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반을 간다. 7번. 기억과 같은 태도를 보인 직접적인 원인은 그치 자신의 본분 망각에 따른 행동의 변화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전체의 또 한 작품을 배웠습니다.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저생전까지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전 가전체의 특징을 이제 너희들이 잘 알 거라고 믿고 앞으로 만약에 시험에 나오거나 언급이 됐을 때는 그러한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가 잠깐 너희들 집에서 이거 들을 때 잠깐만 쉬어. 뭐 하루 종일 쉬면 안 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작품 꼭 들어야 됩니다. 잠시 뒤에 봐요.